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국회가 이런 청문회를 왜 여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탄핵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 정청래 위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동무대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이미 인정하지 않은 검찰 회유 의혹만 되풀이했고 예전 청문회 때는 증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도로 쫓아냈던 정 위원장, 이 전 부지사가 끝까지 말하도록 친절하게 도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국회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고 있는 모습, 또 판을 깔아준 야당,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오늘 청문회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눈인사도 건넵니다. 이 전 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적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검찰은 구체적 사진 자료를 들어가며 회유 의혹을 반박했고 재판부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여당은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변호사가 서명까지 했는데도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한 일선 판사는 국회에서 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게 맞느냐면서도 판사는 기록과 법정 주장들로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였습니다. 박 검사 지금 해외 연수 중이죠. 탄핵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한 공방만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연수차 영국에 체류 중인 박상용 검사의 불출석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 요구서를 해외에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며 국회 무시라고 했고 여당은 모욕주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저는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박상용 검사는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여기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당사자의 지위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이 자리에 없는 박 검사를 향해 질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당은 객관적 증명이 안 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청문회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방탄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청문회와 관계없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거론됐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7, 8분 분량으로 짜집기를 해서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고 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채택된 박 검사가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접견하며 나눴던 대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두렵다고 한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짜깁기라며 녹취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엔 지난해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변호사가 나눴던 접견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하려 한다고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변호사비 대납과 정치 후원 조직에 자금을 댔다는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앞서 오전 질의 때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지만 증인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협박 내용은 없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김 전 회장이 거짓말로 협박을 한 것에 대해 걱정했던 걸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녹취록 전문에도 변호사비 대납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공개 이후 여당 의원들은 출처를 따져 묻는 이 전 부지사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한때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달 만인데 검찰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안혜리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들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5달 만에 명품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둘러싼 검찰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엇갈린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결론 등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로 결론난 겁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는 선물을 전한 최재형 목사의 검찰 진술 그리고 일기 형식의 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스스로 명품을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을 위한 게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이 주장을 번복하면서 최 목사는 사건을 키우려 했는데 진술이 어떻게 변한 건지 황병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난 5월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최재형 목사가 만족감을 표합니다. 충분히 다 이제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당시 변호인 입회하에 영상 녹화된 조사에서 최 목사는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고 명품백은 김 여사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난 직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록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최 목사에게 명품과 몰래카메라를 사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도 검찰 조사에서 명품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목사가 이후 청탁 목적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건이라며 기소한다 해도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듯한 녹취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야권 성향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대통령실 전 행정관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해당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행정관직에서 물러난 김대남 씨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인터넷 매체와 통화하며 한 발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 그걸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적을 갖고 있는 김 전 행정관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려 한 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진상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짜깁기 된 불법 녹음이라며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은 탈당해도 당원이었을 때 행동은 조사 가능하다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김 전 행정관이 이 같은 행동을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본인 발언이 허황된 실언이라고 했다며 김 여사와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실무급 행정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당내 결속을 다지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과 요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 사과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 참석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까지 모두 27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3개 법안의 제2요구안을 제가한 당일 만찬이 진행돼 재표결에 대비한 만찬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측이 먼저 요청해 마련된 격려 만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당대표 방탄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원장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당내에선 오늘 만찬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만찬이 이루어진 만큼 한 대표 패싱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과 여부는 물론 시기와 방식까지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란이 5개월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공습에도 피해가 적었는데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가 또 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 살얼음 판인데요. 우리나라 상황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까만 밤하늘을 쉴 새 없이 가릅니다. 일부는 방공망 아이언돔의 요격에 공중 폭발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해 18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공격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عملیات امشب با چند برابر بزرگی تکرار خواهد شد و تمام زیرساخت‌های اونها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1시간 동안 이어진 대규모 공습에도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공 체계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막아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3시간 전 파악한 미국도 중동에 배치한 구축함에서 요격 미사일 12발을 발사했습니다. Most of those missiles were thwarted from arriving at their intended destinations, intercepted by Iron Dome, David Sling and the Arrow missile defensive systems.
이스라엘은 즉시 보복을 다짐하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했고 추가 병력을 투입해 헤즈볼라와 지상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양측의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벽한 삼중 방공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멀리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엔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전선 일대의 장사정포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수만 발을 동시에 쏘면 요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윤동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발사.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사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엘셈이 음속의 5배로 날아오던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명중시킵니다. 지난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인데 내년쯤 실전 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지금까지 상층부를 담당하는 사드와 중층부의 패트리엇 등 미국 전력에 의존해 왔는데 엘셈과 청궁 등 국산 전력이 개발되면서 방공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층부를 담당하는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내년 후쯤 조기 배치되면 북한이 대남용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 수백 발을 쏠 경우 이스라엘 수준으로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간당 1만 발 이상 되는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포탄을 모두 요격하는 건 미국도 불가능하고요. 전면전 조짐이 보일 경우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휘부 원점 타격에 집중해야 할 것. 북한이 최근 자폭 드론을 공개하며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기지를 파괴하는 성능이 검증된 데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상황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2달 전 압록강 홍수 때 북한 자강도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한 마을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집 200채가 한 번에 쓸려갈 만큼 처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여전히 오물풍선 살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시청 상공, 흰색 오물풍선 2개가 떠 있습니다. 다른 쪽 하늘에서도 풍선들이 목격돼 같은 시간 6개의 오물풍선이 동시에 떠다녔습니다. 오물풍선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와 용산 국방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우리 군은 새벽부터 150여 개 오물풍선이 살포됐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지난 5월부터 23차례에 걸쳐 5,600여 개의 풍선을 남쪽으로 띄웠습니다. 쓰레기 풍선의 원인은 대북 전단이었지만 남남 갈등을 유발시켜서 우리 군의 심리전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이다. 2달 전 압록강 인근 대규모 수해로 북한 내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 자강도 지역의 심각한 피해 상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사진엔 자강도 광명리 마을 주택 200여 채가 황토색 토사에 매몰돼 아예 사라져버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통일부는 계곡 지형인데다 산사태까지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자강도 피해 상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유가 하락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김장철을 앞둔 서민들에게 이 통계는 와닿지 않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지난달 리터당 1,600원을 넘던 휘발유 값이 8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 떨어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1.5 써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1.6, 1.7까지도 봤었는데. 지난 4월부터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1.6%를 기록했습니다. 1%대 물가는 2021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1년 전보다 7.6%나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작년이 높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어서 석유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올해 초 크게 뛰었던 과일값은 2.9% 하락했지만 채소값이 11% 넘게 뛰었습니다. 배추는 1년 전보다 50% 넘게 상승했고 무와 상추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김장철 채소값 폭등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과일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는 조기 출하와 수입 등을 통해 10,000톤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원금을 면제해주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의 자립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최수용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옷가게를 차리기 위해 수억 원대 대출을 받은 A씨. 한 달 매출을 이자 갚는데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상세가 너무 안 돼요. 알아보는데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사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년 새 약 6만 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1년까지 상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대출자가 실직하거나 폐업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턴 연 매출 3억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심각할 걸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채무 조정도 확대합니다. 우선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채무 원금을 최대 15%까지 깎아줍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땐 원금을 전액 탕감해줍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시내버스가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인근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신장투석이 중단됐습니다. 곽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들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수는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지고 버스는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버스에는 30대 기사 혼자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인도나 승강장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화단을 올라타서 전기구 컨트롤 박스를 밀고 또 표지판까지 밀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넘어지고 여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변압기까지 파손되면서 일대 5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밥솥 같은 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끊어지니까 불편했죠, 많이. 한 7시간 정도 되는가 봐요. 인근 병원도 전기가 나가면서 투석을 기다리던 환자 13명의 치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전기 나가시니까 환자가 내려가서 이렇게 붓고 있는데 빨리 대처해달라고. 다른 곳에서 전력을 끌어와 이 병원에는 30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다른 가구엔 사고 6시간이 지나서야 임시 복구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10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경찰서 인근 큰 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 2명을 매단 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고급 SUV 차량을 경찰차 2대가 앞뒤로 막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데 벼란간 차가 출발해버립니다. 차에 매달린 경찰관 2명이 끌려가고 앞을 막은 경찰차는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10m쯤 가던 차량은 순찰차 3대가 에워싼 뒤에야 멈췄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 대로 한복판 3차로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서에서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골아 떨어진 겁니다. 2차, 3차 사고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차량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서 도주를 막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만취 도주 차량에 매달렸던 경찰관 2명이 얼굴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2달 전 경기 부천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져 논란이 됐죠. 이후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는데 어제 23층에서 에어매트로 추락한 10대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참사 당시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 위태롭게 앉아 있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밑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119 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차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불난 줄 알아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저기서 저렇게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10대 여성이 추락한 아파트는 23층으로 높이는 50m가 넘습니다. 떨어질 때 충격이 컸지만 부천 모텔 화재 때와 달리 에어매트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튕겨 나갈 것도 예상하고 매트리스가 뒤집힐 염려가 있어서 매트리스를 1층 창틀에 로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았던 것도 부천 화재 때와는 달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곳 정원에 있던 나무 10여 그루를 잘라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군대에서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서 정해놓은 말을 암구호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암구호를 담보로 요구한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 이율이 최대 연 3만 %에 달했는데 10,000원 빌리면 1년 이자가 3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팔에 문신을 한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컴퓨터를 켜고 장부를 뒤지니 표로 빼곡히 정리된 명단이 나옵니다. 경찰이 30대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일하는 사무실을 급습하는 모습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돈을 잃은 현직 공간부 3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빌려줬는데 부동산 대신 3급 기밀인 암구호가 적힌 상황판 사진이나 부대 조직표 등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를 빌미로 돈을 갚지 않으면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챙긴 이자는 연리 3만 %에 이릅니다. 5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후에 70만 원. 그럼 이자가 20만 원이잖아요. 그거 이제 연으로 환산하면 그냥 한 3만 % 이상 된다는 거죠. 검경은 해당 대부업체가 빌려준 채권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불법 추심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넘긴 공간부 3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동네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체하고 있죠.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체계도 명확해서 분야별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40대 A씨는 어머니가 아끼는 모피코트를 유명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맡겼습니다. 추가 요금 3만 원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택했지만 돌아온 옷은 20cm 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옷핀이 박혀 있다고. 다 찢어져 있다고. 업체는 수리를 해주겠다더니 얼기설기 박음질로 더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90만 원짜리 코트를 가져가고 현금 17만 원을 주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배상 비율표 요구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절차에 맞춰서 해결 기능 요구해가지고 고객님께 안내해드립니다.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커피와 라면 국물 등이 묻은 셔츠 6장을 여러 가맹점에 나눠서 맡겨봤습니다. 하나같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데 1,800원씩이요. 1,800원인데 추가 요금이 얘는 5,000원, 얘는 3,000원. 돌려받은 셔츠에 커피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라면 국물이 묻어 추가 요금 5,000원을 더 내고 세탁한 셔츠입니다. 입고 다니기 어려울 만큼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6개 가운데 3개는 제대로 세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추가 비용 그걸 해도 했는데도 그게 면이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거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반면 지역 평판이 중요한 동네 세탁소에선 추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0원 추가하면 아, 그래요. 안 되는 거 받기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파손 보상은 소비자원 보상 비율에 따르고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도 남은 오염에 대해선 환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탁 관련 분쟁이 한 해 1,300건을 넘는 가운데 4건 중 1건은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됐습니다. 가맹점 수 3,800개로 커진 몸집에 비해 서비스 품질 관리는 갈 길이 멀단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요즘 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서 공공발주공사도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사업 부지를 싸게 구입한다면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강원도 평창군이 공공주택을 짓겠다면서 경매가가 9억 원대로 떨어진 토지를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매입해서 논란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진취름로 인근의 농경지입니다. 전체 3필지 가운데 한 필지가 지난해 1월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땅의 경매가는 9억 8천만 원. 2차례 유찰돼 최초 경매가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2차례 공고가 변경되더니 3개월 뒤 취소됐습니다. 평창군은 7개월 뒤 신혼부부 공급용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19억 4천만 원을 지급해 근저당을 풀었고 토지 소유주에게 9억 3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들어간 총 예산은 평당 280만 원가량인 28억 7천만 원, 경매가의 3배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시세보다도 높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이 시내권이라고 해도 평당 100이 넘지를 못하는 토지예요. 금융기관과 토지주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경매가가 대출 가격보다 낮은데도 좀 해야 되나요? 평창군의회는 특혜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처음에 할 때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온 땅인 걸 저희가 몰랐어요. 평창군은 최적의 입지인데다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해명합니다. 안 줘야 될 돈은 뭐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토지 그 보상금 산정된 금액에서 이제 토지 소유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카카오택시가 타다 등 경쟁업체의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콜을 차단한 혐의로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절퇴를 맞았습니다. 카카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데요. 카카오 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2021년 카카오티가 아닌 다른 가맹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 정모 씨. 그런데 이듬해부터 평소 잘 오던 카카오티 일반 호출이 뚝 끊겼고 수입도 500만 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카카오 앱이 그냥 죽어졌어요. 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공정위는 카카오택시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에 가입한 기사들의 카카오티 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업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운행 정보나 차량 번호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택시 직원이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내부 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콜 차단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는 12,000여 명. 경쟁 택시가 줄자 카카오 가맹 택시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로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택시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택시 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저해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스팸 문자 받아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당국에서도 제재한다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손해본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3만 원으로 1,750만 원 만들기.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출처불명의 스팸 문자들입니다. 계속 올까봐 짜증나기도 하고 개인정보 너무 유출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신고된 불법 스팸 문자는 모두 2억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8% 급증했습니다. 실제 발송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팸 문자는 발송을 원하는 발신자가 대량 발송 업무를 대행해주는 문자 재판매사를 통해 통신 3사로 메시지 문구를 보내면 수신자가 받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문자 재판매사는 전국에 1,100여 곳에 이릅니다. 문자 재판매 사업자 중 상위 2%가 보낸 스팸 문자는 총 7,600만 건으로 전체 불법 스팸 신고의 27%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는 불법 스팸 문자가 신고되더라도 최초 발신자 번호만 차단될 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재판매업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매사가 퇴출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매달 문자 재판매사의 스팸 발송률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업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앞다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집 살 때 빌린 돈 이자 갚느라 살림살이 더 팍팍해지고 계시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의 절반에 가까운 2%대의 저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아 구입한 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30대 이원복 씨. 4%대가 넘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탓에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대출 금리로는 좀 갚아 나가는데 현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은 좀 많이 뒤로 미뤄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2.2% 수준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 최대 4%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도도 1억 4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한도 7천만 원과 시중금리 대출로 돼 있는 기재부 지침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정책에 따라 대구로 옮겼는데 최근 7년간 사내 대출을 받은 직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주택을 샀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LH와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대출받은 직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특혜 대출을 해주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그 정신과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한국부동산원은 타 공공기관과 달리 초기에 대출 한도가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처음에 설정해놓은 게 아마 처음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은 합의는 계속, 현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다만 기재부 개선 권고 지침에 따라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비만을 치료한다는 위고비입니다. 이달 중 국내에 출시가 된다는데 벌써부터 비만 치료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약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효과가 얼마나 좋길래 벌써부터 인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021년 출시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배부르다는 브레이크 신호를 줍니다. 위고비는 이와 유사한 성분으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배나 허벅지에 직접 주사하면 되는데 68주 투약 시 체중을 평균 14.9% 감량한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1위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보다 투약이 간편하고 효과가 좋은 셈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위고비를 사서 투약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위고비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약입니다. 키와 몸무게로 계산되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가 대상인데요. 남자는 허리 36, 여자는 허리 34 이상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한 가지 이상 동반 질환이 있을 때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날씬한 사람이 말이죠. 살을 빼려고도 투약할 수 있지 않나, 이 점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고비를 투약하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라는 뇌신호가 오기 때문에 날씬한 사람도 살을 더 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고비 자체가 비만 환자 대상이고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 질환의 대사를 개선시키기 위해 쓰는 치료제입니다. 나 한 2, 3kg만 빼고 싶다, 5kg만 빼고 싶다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아직 비만이 아니거나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목적이라든지 살을 조금만 빼고 싶다 해서 사용하기에는 또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싸지 않다, 이 뜻입니까? 네, 위고비는 지금까지 8개 나라에서 출시됐고 4주 투약 기준 미국은 178만 원, 일본은 38만 원 정도입니다. 의약품 가격은 각 나라의 보험 제도에 따라 갈리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선 비만 치료제는 비보험이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은 37만 원대로 소비자가는 80만 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감량을 위해 1년 5개월간 위고비 투약 시 약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각에선 꿈의 비만 치료제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토, 설사 등이고 드물게는 급성 췌장염,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요요 현상인데요.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는 획기적이지만 약을 끊으면 빠르게 과거 체중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식욕이 올라가서 많이 먹게 되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데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많아지는 처음보다 더 나쁜 체형으로 돌아올 위험이 많습니다. 약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위고비는 결국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거지 살을 빼기 위한 건 아니군요. 오남용은 경계하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해리스, 초박빙 양상에서 미국 부통령 후보 TV토론이 열렸습니다. 물론 두 대선 후보의 대리 비난전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두 부통령 후보가 경론 중에도 예의를 지키고 또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 대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첫 질문부터 중동 문제가 거론됩니다. 민주당 월즈 부통령 후보는 북한을 언급하며 트럼프를 깎아내립니다. Donald Trump turned towards Vladimir Putin, turned towards North Korea. When we start to see that type of fickleness around holding the coalitions together, we will stay committed.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해리스 공격으로 응수합니다. The people that I'm most worried about in Springfield, Ohio, are the American citizens who have had their lives destroyed by Kamala Harris's open border. 당초 이번 토론은 상대 발언에도 마이크를 켜두기로 했지만 분위기가 격화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끄기도 했습니다. The audience can't hear you because your mics are cut.
총기 문제에선 대선 TV 토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과와 공감까지 나왔습니다. Tim,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your 17-year-old witnessed the shooting. And I'm sorry about that, and I hope that you're doing okay. Christ have mercy. It is awful. 미국 언론은 오랜만에 예의 바른 토론을 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문제로 격돌한 이번 부통령 후보 TV 토론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리 비난전으로 번졌습니다. 2인자들의 이번 토론이 실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 개막작에는 거장 박찬욱의 손길이 들어간 OTT 플랫폼 작품을 선정했고 이례적으로 BTS 멤버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선보여서 여느 때보다 열린 영화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축제 현장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톱스타들의 전 세계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 수백 편 영화들의 향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성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작품들의 문을 열어젖힌 이번 영화제는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개막작 선정부터 파격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인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넷플릭스 사극 영화 전란이 뽑혔는데 OTT 영화가 개막작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의 진입 장벽도 뛰어넘을 만큼 재미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OTT가 됐던 등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떠나서 이거는 꼭 개막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BTS 멤버 RM의 군입대와 솔로 앨범 제작 과정 등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또한 K-팝 다큐멘터리 장르로는 처음으로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영화 팬들에게 익숙한 거장들의 작품도 팬들을 찾습니다. 일본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의 신작 두 편에 올해 칸에서 감독상을 거머쥔 포르투갈 거장 미겔 고메스도 직접 방한해 영화제를 빛냅니다. 전 세계 63개국에서 찾아온 200편 넘는 영화의 물결.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이곳 부산에서 이어집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문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 감독의 해임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거취 역시 축구협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문체부는 우선 권한이 없는 기술이사가 사퇴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역할을 대신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임생 이사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후보 1순위 홍명보 감독과 함께 2, 3순위 외국인 감독들도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감독 후보를 추천을 했으면 협회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6장의 자료를 통해 심각한 오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전력강화위원회가 국가대표 감독 선임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을 직접 찾아간 면접 특혜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감독 후보들 역시 4명씩 면접단을 꾸려 유럽까지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피파의 규정상 직접 감독 선임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외국인 감독을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만 부각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It is better to be infamous than never be famous at all in your hatred. 로저 스톤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의 책사이자 킹메이커였습니다. 정치란 추잡한 사람들을 위한 쇼 비즈니스라고 했죠. 흑색 선정과 돈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는 냉혹한 전략가, 더러운 협잡꾼으로 불렸습니다.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권모술수를 부리는 참모에게 보스가 등을 돌립니다. 자네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 절대로.
공천을 기대했던 참모, 삼류 본색을 드러냅니다. 상대편 정치인을 찾아가 보스를 낙선시킬 전략을 귀뜸합니다. 삼류는 보면 압니다. 소설가 김영하가 말했듯 잡법 라벨을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음습한 그늘에서 수작질을 주고받으며 농간을 꾸밉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또 녹취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통화를 녹음하고 명품 수수 사건에 관여했던 유튜브 채널이죠. 서울의 소리 작품입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시민소통비서관 직대라고 주장하는 김대맘 씨. 11달 사이에 5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를 때리는 기획을 꾸몄습니다. 쓸거리를 던져줬고 경쟁자가 한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김 여사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한 대표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한 대표를 치면 좋아할 거다. 김 씨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대통령실을 나왔지만 낙천했습니다. 그러다 전당대회가 끝나자 서울 보증 감사가 됐습니다. 연봉은 3억 원, 2인자의 자리입니다. 한 대표 측은 배우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가 김 여사와 일면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란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여당 대표를 겨냥한 농간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윤한 갈등, 별의별 양상으로 터져나오더니 급기야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맹탕 만찬 8회 만에 한 대표를 제외한 용산 만찬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권세와 이득을 쫓는 풍조가 휩쓸고 있다. 추사의 호통이 이 시대 협잡 난장판에 던지는 일갈인 듯 귀를 눌립니다. 10월 2일 앵커 칼럼 오늘 얼빠진 삼류 협잡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패딩까지 등장할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쌀쌀하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남 해안에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 지역의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한 바람도 불겠고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을,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18도로 예상됩니다. 태풍 끄라토는 주말에 타이완 북쪽 해상에서 소멸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북쪽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